의서습득관하고 어디요? 하나? 하나이 뭐죠? 네? 하나라는 자 쓰고. 하나습득관? 글쎄, 뭐 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혹시 뭐 하는 벼슬이었나, 알 수 있을까요? 한학이라는 것이 그냥 한문 공부하는 그런 걸까요? 중국어 혹은 중국어 관련 서적을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연구하는 업무였다고 합니다. 의서습득관은 혹시 뭔가 될까요? 의서. 의서습득관은 네, 어떤 걸 봤죠? 이 네? 의학 교육이랑 의학 연구를 위해서 선발된 예, 공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습득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습득관이라는 제도를 만들면서, 자, 금방 말한 한학이 뭔가 모르겠지만은, 그 한학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모든 어떤 과학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 의학, 또 뭐가 있죠? 그 세종시대에 유명했던 과학 기술, 천문, 뭐 의학이나 천문이나 뭐 이런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갖다 읽을 수 있게, 같이 읽는 거예요. 벼슬을 갖다 주고, 자, 너네는 의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의서를 읽어. 자, 너네는 천문에 대해서 읽어. 자, 너네는 어에 대해서 읽어. 하면서 그런 습득관 제도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세종시대에 굉장히 발전했다 했잖아요. 장영실이라는 아주 특출한 인물이 나와서 발전을 시켰다 하는데 그 배경에는 그런 습득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의서에 대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의서 공부한다고 하면은 한의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어지겠죠. 지금 현대의학에 대해서 공부한다 하면은 현대의학에서 의사처럼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공부해라 하면은 여러분들 공부하라면 잘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 임금이 자 우리 그 내가 이 뭐야 조회 쓸 때 의사습득관 네가 나와서 강연을 해.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발표시키면은 발표할 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미리 딱 준비를 시켜놓으면은 그 발표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임금하고 같이 정해진 시간에 한 번씩 나와서 강연해라. 같이 읽자라고 하니까 그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다 만약에 임금 앞에 나가서, 지금 대통령 앞에 나가서 내가 아는 지식 발표해라 하면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하면은 그만큼 실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습득관 제도가 있어서 의서뿐만 아니라 뭐 천문, 지리, 뭐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여러 가지 과학 기술에 대해서 다 읽을 수 있는 책을 읽는 그냥 혼자 니네끼리 읽어라가 아니라 니네끼리 읽은 다음에 임금한테 나와서 같이 이 조회 시간에 강연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습득관 제도가 있어서 그 의서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의학에 대해 배우니까 의서 습득관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의학을 공부하는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도 같이 의서를 보는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향약이란 것과 의사습관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조선에만 있었던 독특한 제도예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향약도 의녀. 그다음, 의녀와 그 의사습관 제도는 조선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고, 향약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뭐 조선에만 있었죠. 우리 약재를 갖다 우리 걸로 고쳐 쓰겠다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 조선시대 의학이 중국 의학을 무조건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끼리도 공부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에 맞게 변형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조선 중기로 넘어가서 조선 중기 하면은 주로 나오는 것이 의림차류 동의무감이라고 해서 의림차류란 책은 그 허준의 스승이라 생각하는 허준 선생의 스승을 누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류이태. 또, 그다음 허준한테 영향을 줬던 사람. 그러니까, 뭐야, 내연의 의관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영향을 준 사람은, 그러니까 뭐까, 어이가 허준 선생 이전의 어이. 그 앞에서 어이가 있었겠죠.
허준생이 젊었을 때는 다른 어휘가 있었을 것이고, 이제 허준생이 나이가 먹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니까 이제 어휘가 되는 거고 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허준생한테 많은 그 영향을 줬던 사람이 양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양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의림차려라는 이런 책도 지었다라고 만났으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림차려도 유명한데 지금 우리가 가장 뭐 중요하게 보는 내용 중은 이제 동의보감이 되겠죠. 딱 넘어가서 동의보감. 자,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동의보감 보면은 이렇게 그 허준서 사진이 나오죠. 이거는 그 뭐 뭐야 도서관이 아니고 하여튼 뭐 국립중앙박물관 국중박인가 하여튼 뭐 어딘가에 이 영정이 이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허준서의 영정을 두 개가 있거든요. 표준 영정이 같은 걸 갖다가 두 장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박물관에 있고 하나는 충북 음성에 한독제약이 있죠. 한독제약인데 거기에 한독의학 박물관이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두 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독의학 박물관, 하나는 뭐 중앙박물관지 어디에 있다라고 했고, 요것은 그 한의사이면서 화가인 최광서라는 화백이 요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 영정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렸을까요? 허준 선생 얼굴 모르잖아요. 그죠? 허준 선생 얼굴 모르는데 허준 선생 영정을 어떻게 그릴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릴까요? 기록에 남아있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방법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기록에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아, 허준 선생은 뭐 몸이 뚱뚱했다, 얇고 홀쭉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자, 허준 선생의 후손의 생김새로 이제 유추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허준 선생 후손들 쭉 그 자손들을 보고선 그 자손들의 어떤 평균되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겠죠. 정답이에요. 그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을 쫙 모으니까 그 허준서의 자손들 쫙 모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자손들의 평균적인 얼굴, 최고 비슷한 얼굴들을 딱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표준 연결 있는데 어, 예전에 그 허준박물관이라고 이 강서구 가양동에 이 만들어 있거든요. 거기 한의사 협회 회관도 있고 그 협회 회관 안에 허준 박물관이 있는데 그 허준 박물관에 그 뭐 개관 행사를 딱 하면서 이 허준 선생 후손들이 와서 이걸 또 했죠. 행사에 같이 참여했죠. 근데 얼굴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의 얼굴 중에 표준적인 몇 사람 얼굴을 갖다 그걸 표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영정 사진을 그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은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보통 동의보감을 안 좋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자, 동의보감이 어떤 책이다? 그- 그냥 중국 의학에 있는 내용을 짜집게 한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있는 거 그냥 끌어 들어온 책이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 동의보감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동의보감에 투명인간이 되는 법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옛날이건 지금이건 투명인간이 되게 하는 방법은 아직도 없어요. 영화에서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동의보감에 그런 내용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무리 동의보감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헛소리를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동의보감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내용이 뭔지 글자 번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은영법 형체를 없애는 형체를 숨기는 방법 이런 문장 하나 그거 보고서는 이것이 투명인간이 되는 법이다 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짓거리고 있다. 한의학이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하고 하고 있는 진짜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얼마나 무식한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한의학에 대해서 막 이 비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동의보감에서도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책들을 모아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동의보감을 지은 이유, 편찬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동의보감을 책을 만들었는데, 물론 뭐 임금이 시켜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만들었잖아요. 임진왜란, 정유대란, 이런 난이 있는 와중에도 그 책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 책은 뭐 나중에 그 광해군 때 완성이 되었지만은 그 책이 그만큼 작업을 해가지고선 완성이 됐죠. 왜? 임금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자, 임금 책 한번 만들어 봐.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자, 지금, 야, 너 한번 책 한번 만들어 봐. 하면은 황당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해야 되겠죠. 안 만들 수 없잖아요. 내가 과제물 딱 내가지고 이 과제물 해와 하면은 안 해올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임금이 딱 명령을 내렸는데, 야, 책 한번 만들어 봐. 하고 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임진왜란 터지고, 정유재란 또 나오고, 피난 가고 막 하는데, 못하다가, 이 선조 임금이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어이가 어떻게 돼요? 자, 임금이 죽으면요, 그 당시 있었던 어이, 그대로 어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되니까 이런 말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어이를 했던 사람들은 임금이 어떤 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다음 임금들이 귀양을 보내요. 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임금이 죽었는데 그 죽음을 갖다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 너는 귀양 가야 된다. 그래서 귀양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귀양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더 시간이 남잖아요. 임금 볼 일도 없고 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 동의보감 편찬 작업을 완성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보감을 그렇게 해서 이 편찬이 완성됐는데 임금이 명령했는데 자, 임금이 아, 좋은 책을 하나 써봐라 라고 했으면은 어떤 내용으로 책을 써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겠죠. 어떻게 책을 써라. 책은 네 마음대로 쓰는데 전체적인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된다. 자, 임금이 이 책을 만들려고 했어요. 의서를 만들려고 했으면은 그 의서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병을 누구든 고칠 수 있게 하는 지금 같은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구나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나니까 한의사들도 양약을 쓸 수 있다는 뭐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런 의사 면허 제도가 있기 전에는 의사 면허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가고시가 이 몇 회인가 한 50몇 회인가 이렇게 될 거거든요. 50몇 회, 70몇 회 이렇게 되면은 의사 면허 제도가 언제쯤 나왔다. 1950년 이후에 의사면허 제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950년 이전에는 다 의사면허 없이 그냥 하면 됐죠. 한의원 그냥 하면 돼요. 아버지가 한의원 뭐 치료를 했으니까 나도 내가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그걸 가지고 치료하면서 먹고 살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돼 있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의원 노릇 하면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면허증이 있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허준 선생이나 이런 경우 그 유이태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내가 좀 치료했던 이런 경험들이 많고 해서 또 그걸 공부해가지고 의원 노릇 하는 것이죠. 면허증이 없이 그냥 의원 노릇 하니까 하나보다 그 제자들 보면은 더 심각하죠. 뛰어난 제자도 있지만 뛰어나지 못한 제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거기서 어디 나 의원이라 해서 다른 데 가서 또 개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면허라는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이 면허가 생겨서 면허는 배타적인 권한이죠. 면허는 배타적인 권한이에요. 이런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걸 할 수 없어요. 의사 면허가 아니면은 우리가 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았으니까 한의사들은 의사 면허가 없으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가 우리가 못하죠. 양약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양방에서 쓰는 어떤 기구들 같은 거 마음대로 못 쓰잖아요.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몇 가지만 쓸 수 있지 모든 걸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배타적인 권한이죠. 그러니까 이 침이나 약은 한약은 한의사가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한의사들은 침과 약을 같이 쓸 수 있다. 친구사는 옛날부터 나왔던 제도고 어느 정도 어떻게 생겨났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없애지 못하고 그냥 친구사라고 해서 면허증을 주는 몇 사람한테만 침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다음에 맹인들 같은 경우는 안마나 침을 같이 놓을 수 있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맹인들에게 친구나 안마를 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의 면허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 다른 배타적인 면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 이런 것인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죠. 병이 났다. 누구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학에 대한 지식도 많은 백성들이 알고 있으면은 좀 더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읽고 그 책을 보면서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병에 걸리면 안 좋다.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기반을 마련해 주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관련돼서 그 말을 좀 더 그럴듯하게 고치면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백성들이 그 질병의 고통이 있으면 안 되겠다. 훈민정음은 비슷하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다가 문자로 삼았지 아니할 때 뭐 쭉쭉 하면서 그러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글을 몰라가지고 어떤 이 글을 몰라서 부작용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이 글을 창제한다. 글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백성들이 의료 혜택을 못 보니까 그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동의보감 같은 책을 만들어서 그 책을 보면서 공부해서 의학 지식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동의보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만들면서 보니까 중국 이 고려 시대 또는 그 앞 시대 모든 시대에 따라서도 대부분 중국 이야기의 발전을 한 거 그 내용들을 끌어왔었죠. 끌어와서 그 활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세종 시대에도 그 앞 시대에도 향약 집성방이나 의방윤시 같은 이런 책을 만들었어요. 세종 시대에 그 책은 뭐냐면은 진짜 중국 책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하나의 한 권의 책처럼 만들었죠. 한 권이 아니라 이만큼 큰 책. 그래서 향약 집성방을 만들기도 하고 의방유칠자라는 책을 먼저 만들어서 이만큼 많은 큰 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향약과 관련된 부분 좀 더 강조하자라고 해서 또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앞에 두 개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에서는 마지막에 향약에 대한 부분을 더 추가해서 약재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그런 내용과 비슷하게 동의보감에서도 중국 이야기에 있던 내용들을 쭉 끌어오면서 그걸 갖다가 우리에 맞게 적용시킨 것이죠. 그래서 동의보감 책을 보면요. 중국이 굉장히 의미 있는 점. 요즘은 당연한 거지만 옛날에는 거의 안 했던 이런 부분이죠. 어느 걸 인용했다 하면 그 인용한 내용을 어디서 인용했다는 그 인용 문구를 써줬어요. 그러니까 동의보감 모든 문구는 어디에서 인용됐다 하는 인용이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문장을 쫙 써놓고 그 문장 뒤에 나중에 내경 또는 뭐 해장 또는 뭐 보강 뭐 이런 식으로 쭉 써 있어요. 그거는 다 어느 책에서 인용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인용이 안 돼 있는 딱 한 군데가 있거든요. 동의보감에 상한부라고 상한론이 있는데 이 육교 중에 풍한수습조화 중에 한사에 상했을 때 나타나는 병을 상한이라고 보통 표현했고 그 상한 부분에 가장 마지막에 보면은 상한부라는 굉장히 긴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에 대해서는 이 문장을 어디서 끌어왔다 이걸 안 써놨어요. 그거 안 써왔는데 그것은 또 의방유치에 보니까 그런 문장이 있었고 의방유치는 또 다른 책에서 끌어와서 상한부라는 것도 썼다라고 했는데 상한부라는 그 문장 하나는 인용 출처를 언급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든 부분에 대해 출처를 다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출처가 있으니까 보기가 훨씬 쉬워지죠. 자, 동원 십정의석 이동원의 비이론 하면 비이론에서 썼다. 그 비이론을 찾으면은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 나온 내용, 비이론의 내용을 그대로 썼다? 그게 아니에요. 동의보감에서 만약에 비이론의 어떤 이론을 쓸 때 이론이 맞는 건 그대로 써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동의보감 원문에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비이론 원문에 나온 거랑 동의보감에 나오는 문장이 똑같은 부분을 인용했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인용을 했지만 그걸 갖다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 인용한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해가지고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병의 원인,
자, 소화불량 원인이라면 원인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뇌경에서 뭐라 했고, 어떤 세계에서 뭐라 했고, 뭐라 했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거는 내가 필요한 내용을 받아 끌어오는데, 소화불량 또는 두통이라면 두통 원인은 많이 있겠죠. 그 원인들을 갖다 끌었을 때, 이 책에서 하는 끌었을, 이렇게 끌었을 수 있죠.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책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앞에 문장은 똑같지 뒷 문장은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수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의보감 원문과 그 원래 원문을 딱 찾아보면은 똑같지 않다. 다르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주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내용을 주체적으로 이게 수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하게 인용한 것이 아니라, 끌어온 게 아니라 그 끌어온 내용을 끌어오면서도 나한테 필요한 내용으로 바꿨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또 그 원인들을 하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두통이 원인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하다못해 한 대 맞아가지고 아플 수 있잖아요. 맞아서 아프다는 것은 이것은 구체에 뭐 쓸 필요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은 빼버리죠. 많은 내용 다 모았고 그 모은 내용 중에서 필요 없는 건 빼고 내가 봤을 때 꼭 필요하다 싶은 것만 뽑아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취사 선택을 한 것이죠. 이거는 이 부분은 들어가면 좋고 이 부분은 안 들어가면 훨씬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나름대로 내 생각하고 맞는 거는 쓰고 맞지 않는 건 빼버리는. 그걸 맞는 것도 하더라도 전체적인 앞뒤 문장과 연결시켰을 때 좀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동의보감 책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의보감이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저것 중국식 간보나 끌어와서 쓴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막 끌어와서 쓴 게 아니라 끌어오되 나한테 필요한 것들 다 똑같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딱 집어넣은 거. 원인은 이렇고 병리 기전은 이렇고 어떻게 치료한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딱 수정해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약을 쓸 때 아까도 향약 이야기했죠. 향약 이야기한 것처럼 향약을 많이 쓰려고 했기도 하고 그래서 약을 쓰는 용량을 정했어요. 자, 약을 얼마큼 써야 되겠느냐? 자, 약을 한 제 진다 또는 약을 한 첩 지은다 할 때 그 약의 용량이 어느 정도 되면 좋겠냐?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상한론에 나온 그 고방이라 표현하는 한나라 시대 이때의 어떤 처방들을 보면요. 상한론 처방은 마황탕, 계지탕 약이 네 가지, 다섯 가지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전체적인 용량을 보면은 이만큼 커요. 약 용량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약을 뭐 한 몇 주먹씩 집어넣는 것이죠. 마황 한 주먹 집어넣는다. 마황이라는 약은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마황이라는 약 보통 어디에 쓴다 그러죠? 마황이라는 약 어디에 쓰죠? 네? 다이어트. 네. 우리가 하는 건 다이어트, 오로지 다이어트. 자, 다이어트를 약을 쓰는데 부작용이다 그러죠? 부작용 없대요? 있다고 그러죠? 어떤 부작용이 있나 혹시 기억나세요? 혹시 어떤 부작용? 성질이 센 약이어가지고 약간 기력이 없는 사람한테 처방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 뒤로 한번 줘보세요. 네. 혹시 또 마음에 대한 부작용이 혹시 뭐가 있나? 잠을 못 잤다? 예? 잠을 잘 못 자는 걸. 잠을 잘 못 자는 것. 또 뒤로. 혹시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예. 들어본 거 있나 한번. 그런 말이 예, 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잠 못 자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약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만큼 보통 우리가 약을 그 일반 다이어트 처방 쓸 때 많이 써야 10g 이내예요. 10g까지 쓴다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 쓸 건데 그 마항탁이라는 약이 이 마항 용량 보면은 10g이 아니라 4, 50g이 들어가요. 상한노 처방에 마항 4, 50g 들어가죠. 계지 4, 50g 들어가고 이거 약을 먹으라는 거요. 사람 먹고 죽으라는 거요. 그죠? 지금 다이어트 약으로 마항 들어갈 때
겨우 넣어야 4g, 5g 이 정도뿐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약 한 첩에 한 40g 들어간다, 50g 들어간다 해봐요. 이 약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 약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약하고 증상이 정확히 맞아야 되겠죠. 안 맞는 약, 마항탕 같은, 마항이라는 약을 갖다가 그만큼 세게 줬다. 자, 먹고서는 잠도 못 자고, 땀만 줄줄 나고, 뭐 두근두근 거리고 한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항이라는 약이 썼을 때 정확하게 증상이 맞으면은 치료가 좀 좋겠죠. 왜? 약이 굉장히 세잖아요. 마약 같은 거 먹는다 할 때도 처음에 조금 먹을 때는 별 반응이 없다가 조금만 더 세게 먹으면은 거기 완전 뿅 가서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항이란 약제도 보면은 그만큼 약을 줬을 때 그 약이 성질이 너무 강하고 부작용도 굉장히 심하고 하니까 그 증상하고 딱 맞지 않으면 그 약을 쓸 필요가 없죠. 부작용이 심한 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상태의 몸이다 하면은 거기다가 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그만큼 썼던 것이 자, 그만큼 쓰려면은 의사의 어떤 수준이 높아져야 되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쓰라고 하면 지금 써요. 왜? 마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죠? 마항 한 50g씩, 한 첩에 50g 넣고 약을 써봐라 하면은 뭣도 모르니까 쓰는데, 이제 본착을 배우고 좀 더 배워서 이제 한의사가 돼서 면허증 받은 첫 해에 마항을 50g 써라 하면은 절대 못 쓰죠. 그러다가 좀 더 공부 더 하고 임상 경험 더 생기고 하면서 마항 50g 쓰는 옛날 이 상아들의 마항탕 처방을 써라 하면은 임상 한 10년, 20년 든 다음에는 쓸 수 있어지죠. 그, 그러니까 그만큼 이 커다란 약제들 같은 경우도 부작용이 심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환자의 증상과 그 약의 성질 맞나 틀리냐 요거에 따라 약을 쓴다 못한다 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사의 어떤 수준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그런 약을 못 쓰죠. 그래서 상한론 시대에 한나라의 그때 어떤 약제의 처방들을 보면요. 가지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약제가 어떤 성질이 강한 약제를 네 가지, 다섯 가지만 섞어가지고 약을 만들다 보니까 효과는 굉장히 좋죠. 마항탕 한번 여러분들 감기 초기를, 요즘 뭐 감기 초기라 볼 수 있겠죠? 감기 초기에 옛날 마항탕 한번 써봐요. 어떻게 되나. 그리고 마항탕 그냥 쓰면 안 돼요. 마항탕에 대한 공부를 꼭 하고 있어야 돼요. 마항탕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항탕을 먹은 다음에 그냥 뭐 활동해라 얘기 안 해요. 마항탕은 땀을 내게 하기 위해서 마항탕을 먹는 거죠. 땀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먹은 다음에 선풍기랑 쐬면서 해야 안 돼요. 안 되죠. 밖에 나가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집에서 입을 콱 뒤집어 쓰고 땀을 내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그 약을 먹어서 이 내부 전기가 손상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뭐 미음 같은 걸 먹어서 또 몸을 더 따뜻하게 해서 땀을 더 잘 내기도 하고 속도 보호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자, 마항탕을 먹어서 땀이 났다 하면은 약을 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더 먹으면 안 되죠. 마항탕은 땀을 내게 하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 마항탕 먹고 땀이 줄줄줄 흘러나온다면은 더 먹으면 안 된다. 거기서 그쳐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생각해서 마항탕을 한번 써보는데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 부작용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알고선 약을 써야 되죠. 무조건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마항탕에 대한 공부를 하고서는 마항탕 옛날 이 상한론 처방제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마항탕이 좀 부담스럽다면 게시탕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세요. 게시탕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항탕보다는 조금 덜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먹어보면서 어떻게 처치해야 되냐, 조리해야 되냐 하는 것인데 내 수준이 그만큼 뛰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점점 그 시대가 흐르면서 그만큼 의학 수준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의사 노릇을 하다 보니까 처방을 바꿔야 되겠죠. 부작용이 좀 없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많이 쓰던 약재를 점점 줄이면서 조금씩 쓰면서 약의 가짓수가 많아지죠. 흔히 말하는 산탄. 에라 버리겠다 산탄 빵 쏘니까 빡 퍼져가지고 저 참새 잡을 때 옛날에 이총 참새 잡을 때는요 총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산탄이어서 빵 쏘면 팍 퍼져나가면서 이 뭐야 총알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맞아서 참새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정확히 조준해 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점점 후세로 가면서는 야 증상도 많아지고 하니까 부작용 있는 거 쓰면은 야, 내가 약을 썼는데 이 사람이 내 약 먹고서는 부작용이 생겼어요. 다음에 내가 또 약을 먹으라면 먹을까요? 교수가 먹으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기는 하겠지만은, 아이, 집에 저 교수 이 돌팔이 같은데 이거 어떻게 먹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옛날 의사들도 그렇게 상한는 대로 처방을 해보니까 부작용 심하고 효과는 잘 모르겠네. 효과 모르다는 건 내가 그만큼 실력이 안 됐네. 이거죠. 실력이 안 되면서 그만큼 약을 쓰니까 안 되니까 좀 부작용이 없는 거. 자, 내가 약을 좀 주니까 부작용 없이 약 한 30가지 쫙 넣어가지고 약을 딱 주니까 약을 먹고서 부작용 있어요? 뭐 글쎄 잘 모르겠네요. 효과 있어요? 글쎄요. 뭐 그런 식으로 부작용도 좀 덜하고 효과도 조금 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다 보니까 뭐 약을 얼마큼 써야 되냐? 한없이 많이 늘려야 되겠느냐? 그건 또 아니죠. 적절히 줄여야 되겠는데 동의보감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명나라 시대 가니까 약을 갖다가 한 전체 한 장 조금 넘게 그러니까 40g, 45g, 한 50g 정도 안 되게 이렇게 약을 지었는데 동의보감에서는 그걸 갖다가 나름대로 한 양 반, 40, 60g 정도 이 전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동의보감에서 그 약재의 양도 나름대로 한번 정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서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동의보감의 앞부분에 보면은 서문이 나오죠. 서문. 동의보감 서문과 그다음에 집례라는 표현이 있어요. 집례. 동의보감에 예를 갖다 그러니까 집례 뭐 머릿말 미리 보기 뭐 이런 것처럼 집례를 만들었는데 그 집례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동의보감을 뭐 보시면요. 자, 동의보감 책은 한의학 고전 DB라고 한의학 고전 DB라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검색어에서 한의학 고전 DB 치면은 나와요. 여기 동의보감을 찾아서 들어가시면은 한의학 고전 DB에서 동의보감 여기 나오죠. 앞에 화면에 요 클릭해 들어가면은 나오는데 내겐편 요거 동의보감 원문과 번역문을 다 써줬고요. 그 다음에 요게 원문 외부로 배포하기도 하고 뭐 애플 기기, 안드로이드 기기 여기서 동의보감 내 손 안에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요 앱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깔아놓고서는 핸드폰에 깔아놓고 수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내경편 1권에 가면은 동의보감 서문, 품목, 집례라고 해서 나오죠. 집례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서문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내가 봐도 좋은 점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점 번역이 다 돼 있어요. 번역이 다 돼 있으니까 동의보감 요 내손안에 동의보감 앱을 좀 핸드폰이나 뭐나 다 깔아 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계에 깔아 놓고 동의보감은 항상 볼 수 있도록 한번 하시면 좋겠죠. 거기에 또 번역까지 다 돼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번역은 가능한 안 보고 원문을 쭉 보시는 게 좋거든요. 나도 뭐 원문 번역문 써놓고 뭐 바라면 번역문에 먼저 눈이 가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뭐 번역이 뭐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동의보고 한번 볼 때 원문 보고 번역문 보고 하면서 한번 쭉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동의보감 서문에서 자, 홍기가 헌원과 기백이라는 사람이 위로는 천기를 공고히 하고 아래로 인사의 어떤 일리를 공고히 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술을 써놓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했을 때, 어떤 오랫동안 밀리는 것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래서 그냥 어떤 내가 말 한마디 뱉은 것이 이것이 후세에 계속 남아서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잘못되게 작용할 수 있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는 걸 꺼려왔었다. 또는 황제내경 같은 이런 성인이 쓴 경전을 함부로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 경전의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본받고 뭐 거기에 뭐 추가 얘기 별로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뭐 쭉 이렇게 해서 또 옛날 사람들이 있었던 나름대로 의학의 역사를 간단히 정리를 해줬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종대왕께서 선조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 책을 쓰게 됐다라는 내용들 쭉 나와서 뭐 여러 이 수양위선 약속 차직 먼저 수양을 하고 그다음에 약을 써라. 몸을 갖다가 보양한 다음에 약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우리의 향약이 많이 생산되는데 대부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향약을 많이 쓰게 만들었다라고 했고 양예수, 김응탁, 이명원, 정예남 등에게 아, 책을 만들게 시켰는데 이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최종에는 이 허준 선생이 이 책을 완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목차 같은 것을 쭉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의 어떤 집례에 보면은 집례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금골, 기혈, 기부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 몸에 대한 내용들을 쭉 써줬고요. 그 다음에 이 도가지 삼료, 혀가지 사대. 그래서 도가의 사상과 어떤 불교 사상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조기 사상이 동의보감 앞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 가장 앞에 보면은 목차가 나온 다음에 신형편에 정, 기, 신, 혈, 몽, 성응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에서 가장 이뭐 삼보 세 가지 보배라고 하면서 정, 기, 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의학에서 중국 의학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우리나라 의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정, 기, 신. 이 세 가지를 삼보라 표현하면서 정기신을 이야기하죠. 개론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죠. 정기신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들. 그래서 개론 시간에 이야기할 때 정기신 세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혈몽성, 그러니까 이 정기신도 보고 그다음에 기혈진액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넣었었죠. 기혈진액을 넣으면서 같이 들어가고 했는데 그건 중국 의학에서 하는 이런 스타일이고 우리나라 의학에서는 정기신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놓고 가장 중요한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재의학, 천지인처럼 이 정기신이란 이 삼재의학이다라고 해서 중국 의학과 다르다라고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죠. 어찌됐건 그런 도가 사상을 받아들여서 정기신을 가장 앞에 놨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은 고인약방 세입지제 양수태다 졸란 비용 국방 일제지 수 우다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약을 쓸 때 굉장히 너무 많았다라고 했는데 국방에서 화대국방에서는 일제히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했고 그다음 계속 점점 더 많아졌는데 또 득협방의 의학정정 같은 데서는 5돈 5돈이면 뭐 5가지 약재 한 돈씩 넣으면 끝이에요. 너무 작죠. 그러니까 이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적은 것도 또 문제가 있다. 5돈 정도 되면은. 그래서 쭉 보니까 보통 그 근입 1, 2푼 들어가서 좀 작아진다. 회춘 같은 데는 1첩에 7, 8전에서 한 양 정도까지 된다. 그런데 요 방제 사용하는 것 갖다가 한 첩으로 너무 적은 것도 안 되고 너무 많은 것도 안 되니까 좀 조절해보자라고 해서 한 양 반 정도 되는 이런 약재를 갖다 쓰면 되겠다라고 해서 약 쓰는 용량을 갖다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본초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했고, 그다음 동의라는 이름, 동의가 무엇이냐라는 이름을 갖다 이야기했어요.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동의라고 하면 그냥 중국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 의학이다. 이해는 되죠? 그죠? 그래서 동의란 이름을 갖다가 동의보감이라고 썼는데 그 동의라고 쓴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중국 의학을 보니까 허준 선생이 그 당시에 중국 의학을 보니까 유명했던 것이 중국 의학에서 유명한 부분 어디가 될까요? 중국 의학 하면은 중국 의학에서 생각나는 사람,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 한 5명 정도 꼽아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어딜까요? 유명한 의사들이 있는 지역. 지금도 보면은 지금 뭐 흔히 말하는 명의라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살고 있죠? 어느 지역에서 병원을 하고 있죠? 네? 어디요? 수도. 정답이에요. 맞아요. 맞잖아요. 수도권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주로 있었죠. 자, 명나라 청나라의 수도가 어디였죠? 베이징.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뭐 송나라 수도라든가 이런 데 또는 인구가 많이 모여 있고 물자가 굉장히 풍족한 이런 지역. 자, 중국의 제2의 도시, 제3의 도시 있는 데가 어디였죠? 상하이. 상해 쪽이 되겠죠? 저쪽 북경 지역에서 유명했던 사람들. 혹시 4명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없을까요? 의학사에서 4명. 금원사대가. 금원사대가의 3명이 북경 지역에 살았어요. 북경에서 차로 5시간 이내. 고속도로 통해서 고속도로 5시간 가요. 북경이라 보기 좀 어렵죠. 그래도 북경에서 가차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유화관, 이동원, 장자화가 그 근처에 살았어요. 특히 이 이동원하고 유화관은 뭐 큰 차이 안 나는 거리, 차로 1시간 이내. 옛날엔 뭐 그만큼 갈려도 보름은 걸렸죠. 그래도 하여튼 그만큼 있는 거리에 살았던 사람들이어서 금원사대가가 북경 지역에 많이 살았어요. 그 다음에 뭐 명제, 청제 의학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상해 지역, 상해 근처. 상해 지역은요, 날이 어때요? 좀 더우면서 그다음에 강이 굉장히 큰 게 흘러가죠. 장강. 양장하에서는 장강이 흘러가고 물이 풍족하다 보니까 날도 따뜻하고 물이 풍족하다 보니까 벼를 갖다가 산모작을 해요. 산모작. 벼를 세 번까지도 심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먹을 게 풍족하죠. 먹을 게 풍족한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고 의학적인 이런 부분도 뛰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북경 쪽에 있는 의사들을 갖다가 북이라고 표현하고 상해 쪽에 많이 유명했던 의사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남이라고 표현하고 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를 동이라고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동의보감에 동이라고 이렇게 쭉 이름을 지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 보감. 보감은 원대 나천익, 나경보라는 사람이 위생보감이라는 책을 지어놨다. 라고 해서 보감이라 해서 그 다음 공신이 고금의감. 그래서 의감, 보감 이런 내용을 써서 이 감자로 이 감자라는 걸 다 썼으니까 거울 감자 또는 이렇게 그 어떤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다, 비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동쪽 의학에서 이 동의에서 아주 보배스럽게 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이런 책이다라고 해서 동의보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사람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 동의보감 목차가 동의보감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해서 일단은 정기신을 갖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에는 오장육부가 있고 근골, 기역, 혈맥, 피부가 있어서 형체를 이루고 정신이 여기에 깃들게 된다. 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 정기신이 인체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정기신 갖다 가장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몸의 외형부터 이야기했어요. 신형편이라 해서 몸의 바깥쪽. 신형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정기신. 이건 신형이 아니라 내부인데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형편이지만 정기신을 가장 앞에서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한 거에 따라서 한 다음에 그 다음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쭉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두, 면, 안, 혈, 뭐 이렇게 쭉 해가면서 순서를 쭉 이어나갔고 그래서 이것이 신형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경편이라 해서 겉에를 봤으니까 내부도 보여야 되겠죠. 내경편은 오장육부를 보겠죠, 주로.
뇌균편의 오장육부 같은 걸 보고, 그 다음에 뭐 대소변 같은 것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잡병편으로 넘어가서 일반적인 병들. 이걸 꼭 어디로, 머리에만 있는 병이 아니라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하는,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섞여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병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이런 것 또는 전신성 질환들, 당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따로 모아서 그 잡병편에 넣어서 쭉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친구편.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요, 친구를 가장 마지막에 짧게 썼어요. 다른 편은 이만큼 썼는데, 친구 편은 이만큼만 써놨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은 아무래도 이 조가의 사상의 입각에서 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친구 같은 부분은 조금 등한시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친구 편은 좀 가장 뒤에 마지막에 조금은 나와 있고, 그 친구 편 앞에 약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놨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도 고일은 먼저 본초서를 읽을 때 약성을 알고 그다음에 약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뭐 많이 있는데 신령본초경이나 일하다주 동원의 동원 단계 유호 같은 이런 이 책들을 갖다가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향약을 더 강조해서 이야기했다라고 했고요. 부기는 동원은 부기인데 낙연보가 그 법을 받아서 절강 강절에 준파시켰고 단계는 남의인데 유종호가 그 학을 이어받아서 남방에서 더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 의학은 우리나라 동방에 있어서 의학의 도가 면면이 이어져 왔다라고 해서 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아까 했던 내용들 아까 했던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네요. 예. 약제하는 것들 같은 내용 계속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의방에서 나왔던 처방도 쭉 나오고 신형장부들에서 이제 그림을 먼저 그려놨어요. 신형장부들에서 딱 요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서는 이 그림만 설명이 되면은 동물병의 반 이상은 해결이 된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별거 아닌 그림 하나 말도 안 되는 그림이죠. 해부학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해부학자들이 보면은 이거는 뭐 초등생이 그린 해부학이냐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데 이걸 갖다 또 우리 어떤 이 철학적인 이런 부분들과 도가사상이라 이런 걸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면은 이만큼 잘 그렸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되고 있죠. 그래서 미륵은 옥친관, 녹로관 같은 이런 어떤 조가사상의 내용도 이야기해줬고, 그다음 전체적인 이 어떤 이론들을 갖다가 쭉 이야기하면서 해부학적인 구조와는 좀 다르지만은 우리 한의학에서 보는 이런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야기했고요. 오늘 그냥 다음 시간에 중간고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혼자 쭉 진행을 했던 것이고, 한번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동의보감 가지고 공부하고 할 때도 한번 이런 내용들 한번 같이 봐주시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보감에